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강에서 17강에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 임대차와 다른 부분,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부분하고 상가건물 부분에서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보충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은 민법 임대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전세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인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이 있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있고, 주택인 경우에는 상가하고 다르게 주택이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인 경우에는 일정 보증금 액수 범위 내인 경우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거 오버된 부분은 일반 임대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서울특별시에서는 4억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격 구역에서는 3억, 그리고 이제 광역시 2억 4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 군단위 지역은 뭐 1억 8천 해서 이 액수를 오버해 버리면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이 없다. 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액 보증금에 있어서 또 차이, 기간들 차이, 그리고 갱신 요구권에 있어서 차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은 보통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다른 특정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해줘야 된다.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주택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가인 경우도. 이랬을 때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대항력.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부터, 상가인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돼 있다. 등록 신청을 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0시부터 2길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등기와 같다는 얘기죠. 등기와 같다. 2길. 영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권리 담보물권이 있는 물건을 임대차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럴 때는 대항력이 깨져 버립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임차권도 소멸해 버립니다. 대항력이 소멸해 버리면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을 인도받고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계약서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과 같다는 얘기죠. 등기 없이. 저당권과 같다. 그래서 선수의 저당권자에게는 우선 변제를 못 받지만 후수의 저당권자들, 후수의 권리자들에게 대해서는 우선돼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깨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항력이 깨졌을 때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로 최우선 변제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이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목적물을 대항력만 갖추면 돼. 인도받고
주민등록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최우선 변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9,500만 원. 그러니까 임대차가 9,500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안 돼. 이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에서는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타 지역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 차임 거박이 1분의 100, 100을 곱해줘요. 그게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3,200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억제권에서는 2,700까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광역시에서는 2,000까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선순위 전환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1,500까지 최우선 변제. 물론 이게 이제 만약 다수이더라, 보증금들이 다수더라 이런 경우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안분 배당을 하게 되겠죠. 당사자들이. 이거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게 이제 주택 임대차고,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이게 아예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부적용되는 임대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4,500, 4억, 여기는 4억, 3억, 2억, 4천, 여기는 2억 4천, 광역시는. 기타 지역은 1억 8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은 목적 부동산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플러스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로. 그리고 최우선 변제 받는 부분은 목적물을 인도받고 등록 신청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인 경우 보증금이 6,50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5,50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3,80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3,00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보증금은 이 6,500 중에 2,200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그리고 이제 5,500 중에서 1,9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군 단위에서는 1,000만 원까지 해서 최우선 변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 건물 가격, 여기는 이제 2분의 1 초과라고 하는데, 여기는 토지와 건물 플러스한 가격입니다. 가격의 2분의 1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플러스한, 과거에는 3분의 1이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고 이제 기간 만료, 기간. 뭐 당사자가 약정한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은 1년. 상가 건물은 주택인 경우에는 2년. 기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1년짜리, 2년짜리가 되고.
자, 이거 편면적, 전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이것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그래서 뭐 5년 뭐 상관이 없겠죠. 등등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임 전환할 때 주택인 경우는 일할이에요. 그리고 상가 건물인 경우는 일할 2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검토를 해보면 하면 될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인정되는데 외국인에게 인정돼요. 물론 이제 거류 신고를 한 자여야 되겠죠.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 뭐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예요. 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쳐서 토지주택공사로 됐죠. 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살 때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이제 뭐 목적물 인도받았다든가 주민등록 마칠 때 이럴 때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그리고 이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부가 주거용 건물이 필요 없어요. 주로 주거용 건물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주거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고 일부가 주거 어떤 그 여관의 일실이라든가 또는 다방의 일실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내실이라든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인가 아닌가는 언제 판단할 것인가? 계약 성립할 당시. 계약 성립할 당시에 주거용이 아니었다면 본법 적용 않습니다.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본법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전입신고할 때 신고시 그러면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대장하고 등기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등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등기.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시방법이긴 하지만 저건 세금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권리 자체를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령 그 부동산이 그 주택이 101번지더라. 근데 101번지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수리는 반드시 돼야 되느냐?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리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냥 놔두고 한 며칠 왔다 갔다 해버렸다. 기재 않고. 그러더라도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리고 101번지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글자를 102번지로 잘못 써버렸어요. 기재했어요. 수리할 때. 이렇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구별을 잘 하셔야 되겠죠. 다가구 주택은 이 여러 개의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소유권으로 등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일실을 101호를 들어갔다 한다 하더라도 가령 번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101호인데 102호로 잘못 써버렸어요. 한다 하더라도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게 이제 다음 판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대항력 발생 시기 다 2일 오전 0시부터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항 요건은 계속 전속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돼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됐다 했을 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목적 부동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빠져버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소멸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죠. 대항력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을 배웠기 때문에 물권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3자에게 목적물이 양도됐다든가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임차권을.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일단 주택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목적물이 우리 임차인이고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목적 부동산이 병으로 이렇게 양도됐다. 이럴 때는 이 갑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하고 여기에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구임대인에게 원래 임대차 소유자에게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현재 소유자 이자에게.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 못하면 이쪽에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항력을 취득하면 이쪽은 못 가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여러분들이 3조 2 1항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변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당해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빼앗아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신청한다. 그런데 원래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기의 의무도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적물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만약 목적물을 돌려줘 버리면 대항력 깨져버리니까 우선변제권이 없어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집행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요.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한다 그러면 틀려요. 우선 변제권의 실행 방법,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처럼 최우선 변제가 있고, 이런 보통의 우선 변제. 확정일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는 날짜가, 이게 이게 주민등록을 한 날, 목적물로 주민등록을 한 날짜가 19일이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 20일이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날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은 게 19일이고, 이게 19일이고, 주민등록 맞춘 때가 20일이다. 그러면 21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그런 내용이고, 그게 이제 우선 변제 우선 순위의 결정 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박스안에 나와 있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 변제 이게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9,500, 8,000, 6,000, 4,500 그리고 3,200, 2,700, 2,000, 1,500으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걸 고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서울특별시 9,500, 7,000이 아니고 이것도 고치시기 바래요. 8,000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박스안에 이제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택임대하고 주민등록만 맞추면 돼요. 갖추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경매 신청 등기까지 주민등록만 맞추면 돼요. 예. 목적물 인도받고. 그리고 이제 우선변제 대상은, 그럼 뭘로부터 우선변제냐? 토지와 건물로 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토지, 건물. 원칙적으로는 그 토지에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우선변제 부분에서는 토지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 받는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것들은 전부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 깨져버리면 이제 뭐 우선 변제권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랬을 때 이제 뭐 다른 데는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지방으로 전근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방을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만 빠지면 상관없습니다. 기아 가족은 그대로 살고 있고 뭐 이행 보조자라든가 누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부 이사 간다든가 할 때는 방법이 없죠. 이럴 때 인정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주택이 반드시 임대차가 끝나서 종료된 뒤에만 인정됩니다. 이랬을 때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보 지원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기재를 해서 신청을 하면 물론 사항도 있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지문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고 5항 6항 부분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등기됐을 때 이거 효과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등기가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게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물론 이제 직권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촉탁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임대인이 뭐 보증금을 안 줘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6항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이후에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못 받습니다. 소액보증금. 그 이후에 이제 방을 빼니까 소액보증금 채권자가 들어올 수 있죠.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자리에는 이런 것들을 보호 못 받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등기된 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차 기간, 주택은 2년이라고 그랬어요. 계약갱신, 법정갱신 인정됩니다. 그건, 임대차 할 때 했었고 6개월, 임대인이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은 1월까지 통지하자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임대인은 무조건 2년 보장,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3개월 지난 다음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증액 감액.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전세권 차임 증감, 이 전세권자가 증액할 때는 1년 제한이 있었죠. 계약한으로 1년 내는 안 되고 한 번 증액한으로 1년에는 안 된다. 그리고 20분의 1, 5%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증액할 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이 있다고 그랬고 여기는 1할입니다. 1할 월차임 1할 10%라는 얘기예요. 10%. 0.1, 1할 이상은 안 되고 한국은행에 공시한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수, 여기는 4배.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차권의 승계. 만약에 이제 사실상 배우자가 주택임차인과 같이 생활하다가 주택임차인이 사망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주거가 또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럼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주택임차권 승계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택임차권. 상가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뭐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인이 없더라 그러면 단독 승계합니다. 상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사실상 배우자가. 그리고 상속인이 있더라. 그래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둘로 나눠야 돼요. 둘로 나눠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와 공동생활을 상속인이 따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 인정이 안 됩니다. 상속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2촌 내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승계해서 임차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이 보증금, 일정 보증금을 오버해버리면 범법을 적용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런 게 있다.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물론 이것도 환산보증금이에요.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1분의 100. 해서 저게 초과돼버리면 범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버된 경우에도 적용된 조문이 있는데 갱신요구권 이 부분은 범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쭉 보니까 2010년에서 2010년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게 이렇게 고치시기 바래요. 그래서 6,500 이것도 환산보증금이에요. 3,800, 3,000 중에 2,200, 1,900, 1,300, 1,000 이렇게 대항력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는 물론 여기 확정일자로 받으면 되겠죠. 이건 세무서장에게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갖다가 날인을 받으면 되겠고 사업자 등록도 이것도 전속 요건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나가버린다 그러면 건물의 외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이 부분은 고치라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 6,500으로 이렇게 고치고, 박산에,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500, 그 다음에 3,800 광역시, 그 밖의 지역 3,000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의 범위도 이처럼 2,2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900, 1,300, 1,000 이렇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등록 열람에 관해서, 열람 제공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면 세무서장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열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인 누가 있는지,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라든가, 건물의 소재지, 목적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런 것들 보자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 임대차 기간 이건 1년이다. 1년.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이것보다 긴 기간을 정하면 유효인데 짧은 기간을 정하면 1년으로 연장된다. 여기는 또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데 이건 임차권에는 주택임차에는 없는 게 주택임차에는 묵시갱신은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갱신요건은 없고 상가에만 갱신요건이 있습니다. 상가에. 왜냐하면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이야 그 집에서 오래 사나 1년 사나 2년 사나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전혀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전철역이 막 들어선 데서 엄청 노력을 해서 이제 고객을 확보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건물주가 나가라, 이제 내가 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요건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조와 관련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것도 6개월 만료되기 6개월부터 1월 사이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도가돼 버리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 자주 물어보겠죠. 당연히 8조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3기, 2기 차임 연체가 아니에요. 3기 차임을 연체했다.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권을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인 무단 양도 전대를 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 일부를 양도했다든가,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시켜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너 나가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갱신 요구권 행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서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7호와 관련해서는 체결 당시 공사 시기라든가 소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애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노후 또는 훼손, 일부 멸실된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도 또 8항에 8호에 별도로 일반 조항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툼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임대차부터 5년까지만, 한 5년 정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영원히 인정돼 버린다면, 한 번 임대차, 상가를 임대차 해주면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범위 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하고, 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은 1년. 물론 이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겠죠. 임대인은 1년까지 보장해 줘야 되고, 또 1년이 또 1년 만료 전 6월에서부터 1월 사이 또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또 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총 합쳐서.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건 똑같아. 여기 전에 그 임대차에서 했듯이 3개월 지나면 임대차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차임의 증감 청구권, 이것도 증액 감액 청구권, 이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더라. 1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후부터 1년 내에는 행사할 수 없고, 한 번 증액한 이후 1년 내에는 안 되고, 비율도 100분의 9. 주택인 경우는 20분의 1이었죠. 5%. 근데 여기는 9% 이상은 안 된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건 0.1, 1할 2푼 12%. 아까 했었죠. 12%. 1할 2푼 12%. 4.5배. 기준금리의 4.5배. 그리고, 비율은 1할 2푼.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소액사건 심판법에 준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령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간단하게 짧은 기간에 소송을 마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을 받습니다. 판결서 할 때 별도로 이유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 적용을 받는다. 거기에 이제 현행 민법과 주요 내용 비교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 상가건물 임대차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가건물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항력 발생하고, 그런데 이제 현행 민법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하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이제 토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란 임대차 622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을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물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상건법 차이점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것 같고, 주거용 또는 상가건물 그런 차이가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물, 주민등록 등등, 그리고 우선 변제권,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택 건물 가액, 과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이게 2분의 1, 이건 뭐 변경이 없는데, 상가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이럴 때는 건물 토지 가격의 3분의 1, 3분의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고, 계약갱신 6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묵시갱신이 이제 둘 다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상가에는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차임 증액 이때 20분의 1, 1년 이런 제한이 있고, 상가인 경우는 100분의 9, 9%, 1년 이런 제한이 있다. 여기까지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